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거짓투성이에요. 파리의 한 연구실에서 중국 출신 생물학자인 위안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양쯔강에서 겪은 참담한 실패 이후 그는 도시 생태 복원이란 불가능한 꿈이라고 확신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가득한 대도시에서 야생살기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조작된 영상일 거야. 아니면 동물원에서 탈출한 거겠지.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야생의 경계심은 도저히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데이터만 믿어온 그에게 이 한 편의 영상은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어요. 절망에서 도망쳐 숨어있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파리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차가운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생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한강 하구 습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클립이었어요. 제목은 서울 한복판에 숨겨진 자연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또 하나의 과장된 환경 홍보 영상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어슴푸레한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물 위로 잔잔한 파장이 번져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서울 맞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 풍경은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가득한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그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 속 강물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빨라서 놓칠 뻔했죠. 재빨리 되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보니 분명했어요. 네 발로 걷는 동물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중간 크기의 포유류 같았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이라는 말인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동물의 움직임이 고양이와는 달랐습니다. 더 경계하고 더 민첩했어요. 살기였을 겁니다. 야생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연구실 창문을 열고 파리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채웠어요. 생강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도 느껴졌죠. 증거를 찾겠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양쯔강 지류에서 진행했던 복원 프로젝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었죠. 그때 저는 젊은 생물학자였어요. 야심만만했고 자신감에 넘쳤죠. 강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수질 개선, 서식지 조성, 어류 방류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댐 건설과 공업단지 조성이었죠. 경제가 우선이다. 담당 공무원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환경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 하지 않나. 저는 항의했어요. 데이터를 들이밀며 복원의 가치를 설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댐이 건설됐어요. 수많은 생물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방류했던 어류들도 모두 사라졌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허황된 복원 이야기에 속지 않겠다고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리로 왔습니다. 조용한 기초 연구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더 이상 현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한강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었죠. 그 사이사이로 갈대가 바람에 몸을 맡겼어요.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을 꺼냈어요.
망명 비자가 붙은 중국 여권이었죠. 파리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연구실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연구실에 와서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평범하지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 영상 하나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저는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이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망설여졌습니다. 안전한 파리를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실망하고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살게 그림자는 선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몇 초간 포착된 그 모습이요. 조작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기록하겠다.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예약 확인 메일이 도착했어요. 내일 오후 비행기였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양쯔강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물고기 떼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던 모습이었죠. 그 물고기들은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본능을 따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댐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한국은 다를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측정 장비들을 배낭에 넣었어요. 연구 노트도 챙겼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양쯔강 프로젝트 때 적었던 현장 기록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펼쳐보니 제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관찰 기록들이 나왔어요. 물고기 개체 수, 수질 변화, 식물 성장률까지.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서서히 푸르러졌어요. 저는 창문 너머 생강을 바라봤습니다. 생강도 예전에는 더 많은 생물이 살았을 거예요. 도시 개발로 많은 것들이 사라졌겠지만요. 하지만 아직도 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강은 기억한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양쯔강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물고기들이 헤엄쳤던 그 시간들을요. 한강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살기 물가를 거닐던 그 순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을 거예요. 출발까지 8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한강 하구 습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말이죠.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철새들이 날아들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곳이요. 학술 논문도 몇 편 찾았어요. 한강 하구의 생태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었죠. 삭과 족제비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같았거든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한다는 건 흔히 듣는 거짓말이니까요. 하지만 학술 논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피어 리뷰를 거친 연구 결과들이었거든요. 데이터와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었죠. 그래도 직접 봐야 믿겠어요. 과학자는 증거주의자여야 하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한강에 살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도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제게는 더욱 그렇죠. 양쯔강에서의 실패가 제게 남긴 상처는 깊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신감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죠. 그래서 파리로 도망쳐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한강이 보여준 가능성 때문에 말이에요. 기적을 찾으러 간다. 지하철이 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일어났어요. 한국행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색을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속 그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리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생강도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죠. 12시간 뒤면 인천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한강을 보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CHAPTER 이 습지의 문턱 확장판. 인천공항에서 나오자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습했어요. 그리고 어딘가 다른 냄새가 났죠. 바다와 흙이 섞인 냄새 같았어요. 윤다연 씨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이메일로만 주고받던 한국의 생태활동가였어요. 작은 체구에 단단해 보이는 분이셨죠. 린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30 중반 정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윤다연 씨군요.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죠. 외국 학자가 우리 한강을 연구하러 온다니.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차에 오르자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컸어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와 빌딩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파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파리는 오래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서울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죠. 처음 한국 오시는 거예요. 윤다연 씨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첫 인상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활기가 넘쳐요. 맞아요.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벽인데도 불빛들이 가득했고 사람들도 보였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같았죠. 습지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요. 새벽이라 길이 비어 있어서 빨라요. 윤다연 씨가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이 편안해졌어요. 박사님은 왜 우리 한강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양쯔강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숨길 필요도 없었죠. 중국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강복원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아, 윤다연 씨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도시 하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강 영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강 하구습지 다큐멘터리였죠. 아, 그거 제가 도움 준 작품이에요. 정말요? 네, 촬영할 때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윤다연 씨가 그 영상의 증인 중 한 분이군요. 더욱 믿음이 갔어요. 영상에서 뭘 보셨는데요? 윤다연 씨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상태였죠. 삭 같았어요.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살고 있더군요. 차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윤다연 씨가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맞아요. 살기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정말인가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도심이라고 해서 자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강은 특별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강변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선 시계가 달라요. 낮보다 밤이 생명입니다. 윤다연 씨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 이야기였겠죠. 차는 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이었죠. 창문을 조금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물과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도시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기 보이세요. 윤다연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강 건너편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갈대들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파도 같았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갈 곳이에요. 저기에 살기 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족제비도 있어요. 족제비까지요. 생각보다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리자 습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과 물과 풀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도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파리에서는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생강 근처에 가도 도시 냄새가 더 강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자연의 냄새였어요. 조용히 걸어야 해요. 윤다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따랐어요. 갈대숲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아니었어요. 아마 동물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 같았죠. 발밑에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갈대가 생각보다 컸어요.
제 키보다도 높았죠. 그 사이로 걸어가니 마치 미로 같았어요. 여기서 멈춰요. 윤다연 씨가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주변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새 우는 소리도 들렸죠. 곤충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었어요. 여름밤 특유의 소리였죠.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합창이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카메라보다는 그림이 더 조용할 테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혹시 안 나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작게 물었어요. 기다려야 해요. 야생동물은 성급하지 않아요. 윤다연 씨의 대답이었죠.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갈대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어요. 작은 동물이 물가로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자 숨이 멎었어요. 살기였습니다. 고양이보다 큰 몸집이었어요. 귀가 뾰족하고 다리가 길었죠.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실제로 보니 야생의 위험이 느껴졌죠. 살기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경계하는 듯 귀를 세우고는 있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배낭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카메라보다는 연필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플래시가 터지면 놀랄 테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감동이었거든요. 양쯔강에서 마지막 물고기 떼를 봤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살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귀의 모양, 꼬리의 길이, 다리의 자세까지요. 몇 분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살기 물을 다 마시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냄새를 맡는 것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몸단장을 시작했어요. 앞발로 얼굴을 닦고 털을 다듬었어요. 고양이와 비슷한 행동이었지만 더 우아했죠. 야생 특유의 품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살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야생의 눈빛이었어요. 인간을 경계하지만 적대하지도 않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었어요.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죠. 삭도 저희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살은 천천히 돌아서서 갈대 속으로 사라졌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왔어요. 윤다연 씨가 작게 물었어요. 네,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정말 그랬어요. 방금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살을 본 거예요. 한강도 자연이었구나.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윤다연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살개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도 말이죠. 양쯔강에서 마지막으로 본 물고기들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거든요. 댐 때문에 곧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강의 살은 달랐어요. 평화로웠고 자유로웠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복원이 가능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는데 말이에요. 차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한강 어딘가에서 살기 잠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낮에는 숨어서 쉬고 밤이 되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 삶이 가능한 도시라니요. 정말 놀라웠어요. CHAPTER3 기록자들의 증언 확장판.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은퇴하신 생물 교사셨어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습지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죠.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었죠.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흔적이 느껴졌어요. 반갑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았어요. 한국 어른들의 예의를 느낄 수 있었죠. 린 위안입니다. 멀리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외국 박사님이 우리 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박준호 씨의 말에서 한강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낮에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죠. 어제 색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박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윤다연 씨가 미리 연락드린 모양이었죠. 네,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야생살은 처음이에요. 박준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에는 흙바닥 사진이 나왔어요. 작고 선명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삭발자국이에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발자국이 정말 선명했어요. 고양이 발자국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정확한 구분법이 궁금했거든요.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보세요. 발가락 자국이 더 뚜렷하죠. 정말 그랬어요. 4개의 발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톱 자국도 보였죠. 그리고 보폭도 달라요. 살기 더 넓게 걸어요. 박준호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발자국이 연속으로 찍힌 사진이었죠.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비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비 온 다음 날이라면 흙이 부드러워서 발자국이 더 선명하게 남았을 거예요. 관찰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준호 씨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족제비 배설물, 물고기가 뛴 자국, 새가 앉았던 나뭇가지까지요. 하나하나가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기록하고 계시는군요. 네, 매일은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나가요.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한 3년 됐나요?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3년간의 기록이라니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이 구축하신 거였어요.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연히 색을 봤거든요. 그때 너무 신기해서 기록해두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휴대폰에는 정말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계절별로 폴더가 나누어져 있었고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과학자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겨울 사진들이었어요. 눈 덮인 갈대밭에 동물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죠. 겨울에도 활동하는군요. 네, 겨울이 오히려 발자국 관찰하기 좋아요. 눈 위의 발자국은 정말 선명했어요. 삭뿐만 아니라 족제비, 그리고 다른 작은 동물들의 흔적도 보였죠. 생태계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박준호 씨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윤다연 씨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박사님, 이것도 봐주세요. 카메라 액정에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떼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수중 촬영을 하신 거군요. 네, 밤에 몰래 들어가서 찍었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조심스럽긴 했죠. 하지만 물고기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영상 속 물고기들이 역류하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먹이를 찾거나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같았죠. 어떤 종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토종 민물고기 같아요. 윤다연 씨가 다른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족제비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었죠.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한 달 전쯤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영상 속에서 족제비가 재빨리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냥의 순간이었죠.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정량 데이터가 아닌 현장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목격 일시와 장소, 발자국 크기와 형태, 족제비 흔적, 물고기 이동 패턴까지요. 시민들이 기록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하셨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학자인 제가 봐도 훌륭한 기록들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찍었는데 점점 욕심이 났어요. 박준호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생물학 전공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록 수준은 전문가급이었어요. 관찰력과 기록 능력이 뛰어나셨죠. 신기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윤다연 씨가 물었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논문과 데이터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가장 정확한 증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그랬어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보다 훨씬 생생하고 정확했죠. 박준호 씨가 웃으셨어요. 현장을 매일 보면 알게 돼요. 작은 변화까지도. 어떤 변화들이요? 계절마다 달라져요. 봄에는 새끼들이 태어나고 여름에는 활동이 활발해지죠. 겨울에는 어떤가요? 겨울에는 먹이가 부족해서 더 신중해져요. 발자국도 적어지고요. 1년 내내 관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적 지식이었죠. 그런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쯔강에서도 그랬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물고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데이터만 믿었거든요. 실수를 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게 양쯔강 프로젝트 실패의 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르죠. 다시 가볼까요? 윤다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습지로요. 네, 낮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박준호 씨도 동의하셨어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어요.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갈대밭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낮에 보니 정말 큰 습지였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인가요? 저기 표지판부터 저 끝까지요. 박준호 씨가 가리켜주신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축구장 몇 개는 좋게 될 것 같았죠. 저기 봐요. 박준호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순간 백로가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죠. 물고기를 낚아챈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네요. 백로가 목을 길게 뻗으며 무언가를 삼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사냥이었죠. 여기 생태계가 살아있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먹이 사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백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리들이 물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제비들이 물 위를 스치며 날아다녔어요. 갈대 사이에서는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철새들도 와요. 계절마다 다른 새들이 나타나죠. 윤다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에 낮의 모습도 그렸어요. 백로의 자세, 오리들의 대형, 갈대의 배치까지요. 밤과 낮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돌아가는군요. 맞아요. 낮에는 조류가 주인이고 밤에는 포유류가 나와요. 자연스러운 교대 시스템이었어요. 서로 방해받지 않으면서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1시간 정도 더 둘러봤어요. 갈대밭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봤죠.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어요. 여기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도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박준호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이곳을 다니신 덕분에 길을 잘 아시는 것 같았죠. 갈대밭 곳곳에서 다양한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동물들이 쉬었던 자리, 먹이를 먹은 흔적, 배설물까지요. 정말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믿어지나요? 박준호 씨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서.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믿어요. 정말 그랬어요.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았으니까요. 이곳이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록과 제가 직접 본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도시 속 습지에서 펼쳐지는 생태계의 모습이었죠. 과학과 시민의 관찰이 만나 만들어낸 증거였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윤다연 씨가 물었어요. 더 조사해야겠어요.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박준호 씨도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런 발견을 할 수 없었겠죠.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발견을 앞둔 그런 기대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소중한 곳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책임 말이에요. 양쯔강처럼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제시도 CHAPTER 사밤의 사냥꾼. 저는 윤다연 씨와 함께 강변 데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조용히 기다려야 해요. 윤다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죽였어요. 습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충들이 내는 소리였죠. 개구리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두고 기다렸어요.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죠. 저기 봐요. 윤다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물가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죠. 살기였습니다. 어제 봤던 것보다 더 큰 개체 같았어요. 천천히 물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바라봤어요. 살기 물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킁킁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리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살기 순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죠. 경계태세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다른 동물이 튀어나왔어요.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는 삭보다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더 빨랐죠. 물가를 따라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살근 족제비를 쫓지 않았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 다른 쪽으로 걸어갔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족제비가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나 수서곤충을 잡으려는 거겠죠. 성공했나 봐요. 족제비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작은 물고기 같았어요. 족제비는 먹이를 물고 갈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삭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더니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봤어요. 윤다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어요. 삭과 족제비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그렸죠. 카메라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억만 남았어요. 이건 복원이 아니라 회귀였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복원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거였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이 살아남은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윤다연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삭과 족제비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요. 경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먹이도 다르고 활동 시간도 달라요. 그랬군요.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요? 이들이 여기 살기 시작한지요.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제가 기록한 게 벌써 3년이 넘어요. 3년.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모른 채로 말이죠.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밤에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바빠요. 자연을 볼 여유가 없죠. 다행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몰라서요. 알았다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윤다연 씨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1시간 더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본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살기 물가를 걷던 모습, 족제비가 물고기를 잡던 모습.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복원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이 설계한 복원이 아니라 자연이 선택한 복원이었습니다.
양쯔강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 계획만 따랐거든요. 하지만 자연은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한강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야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삭과 족제비의 행동 패턴, 서식 환경, 먹이 활동까지요. 과학적 기록이었지만 감정도 함께 적었어요. 그 순간의 감동과 놀라움까지 말이죠. 기억은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은 평생 남을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CHAPTER 5개발의 그림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린 위안 박사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내밀었죠. 리우 하이펑입니다. 명함을 받아봤어요. 국제개발 컨설팅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사님이 한강 습지를 연구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습지 보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요. 리우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솔직히 말해서 습지 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은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강변에 아파트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습지를 없애고요. 꼭 없앨 필요는 없죠. 일부만 개발해도 되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양쯔강에서 들었던 똑같은 논리였어요. 일부만 개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현대적인 설계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박사님도 현실을 생각해야죠. 살기나 족제비 몇 마리 때문에 수만 명이 혜택받을 기회를 막을 순 없잖아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럼 경제가 생태보다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이죠. 리우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현실. 네. 습지에 사는 동물들이 사람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인 박사님이 한국 발전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닌가요? 리우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네요. 박사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판단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 카페를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윤다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리우 하이펑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 사람이 박사님을 찾았어요. 아시는군요. 네, 요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무슨 소문이요? 한강 습지가 생태쇼에 불과하다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벌써 여론전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개발 논리에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쯔강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이에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논문 원고를 열었습니다. 유럽 학술지에 보낼 예정이었어요. 한강 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논문이었죠.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기 물가를 걷던 모습, 족제비가 물고기를 잡던 순간. 그 감동을 어떻게 논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실존 생명의 문제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어요. 창밖을 보니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삭과 족제비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리우 씨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개발 논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양쯔강처럼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논문이 아니라 기록을 썼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었죠.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진실성을 택했어요. 숫자보다는 생명을, 데이터보다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개발이 아닌 공존을 말하는 거다. 윤다현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익을 택할지 생명을 택할지의 문제죠. 저는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택했어요. CHAPTER 육무장해제된 과학자. 며칠 뒤 저는 한강습지 전 구간의 생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삭과 족제비의 서식지, 먹이 활동구역, 이동 경로까지 표시했어요. 윤다현 씨와 박준호 씨가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였죠.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이동도 하고 있었죠. 완전한 생태계네요.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었어요. 린 위안 박사님이시죠? 네. 대사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대사관에 갔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박사님의 한국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요? 박사님이 한국의 환경보전 활동에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경 연구가 개입인가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정치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리우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압력을 가하시는 건가요? 압력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언. 박사님도 중국인이잖아요. 조국을 생각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국을 생각한다면 더욱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박사님 생각이고요. 밖으로 나오자 답답했어요. 양쯔강에서도 이런 압박이 있었거든요. 결국 굴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있어요. 삭과 족제비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녁에 혼자 습지로 갔습니다. 데크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자 습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곤충 소리만 웅성웅성 들렸어요. 그때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살기였어요. 혼자서 물가를 걷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살기 제 쪽을 쳐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몇 초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살기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흙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 흙이 증언한다.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가 돌본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생명이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 확신이 섰어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대중에게 직접 알리는 것으로요. 윤다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공개 포럼을 열 수 있을까요? 포럼이요. 네, 한강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자리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며칠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삭과 족제비의 사진, 서식지 지도, 생태계 분석까지. 시민들이 기록한 증거들도 모두 포함시켰죠.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마지막 신념이 뭔지 말이에요. 데이터도 중요하고 객관성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죠. 제가 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양쯔강에서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압력에 굴복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삭과 족제비가 제게 용기를 줬거든요. 그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저도 압력 속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발표 전날 밤, 저는 다시 습지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살근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족제비가 물가에 나왔죠. 작은 몸으로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너희들 이야기를 할 거야. 저는 족제비에게 말했어요. 물론 들리지 않겠지만요. 사람들이 너희를 알게 될 거야. 족제비는 물고기를 잡아서 갈대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이런 평화가 계속되길 바랐어요. 개발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말이에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예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날이 될 겁니다. CHAPTER 7 증거의 무게. 포럼 당일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활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왔어요. 리우 씨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라가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양쯔강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안녕하세요. 린 위안입니다. 마이크에서 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강 하구 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밤에 찍은 습지 사진이었죠. 이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삭발자국 사진이었어요. 박준호 씨가 찍어주신 것들이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발자국이 선명해서 놀란 것 같았어요. 이것은 살개 발자국입니다. 멸종위기종이죠. 세 번째 슬라이드. 족제비가 물고기를 잡는 동영상이었어요. 족제비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생태계 지도였어요. 삭과 족제비의 서식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시민들이 기록한 관찰 일지였어요. 이 모든 기록은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윤다연 씨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과학자인 저보다 시민 여러분이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가 직접 그린 스케치들이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직접 본 모습들입니다. 살기 물을 마시는 모습, 족제비가 사냥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했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한강 습지의 전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개발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지킬 것인가. 뒷자리에서 리우 씨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감동적이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계시네요. 현실이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경제 문제 말입니다. 그것들이 생태보다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았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삭과 족제비가 함께 나온 밤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생명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남겨진 것입니다. 남겨진 것이요. 자연은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지운 것뿐이에요. 리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한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깊은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박수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서기 시작했죠. 박준호 씨가 일어났고 윤다연 씨도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쯔강에서 느꼈던 절망과는 정반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포럼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격려해 주셨죠.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삭을 실제로 보신 건가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리우 씨는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 겁니다. 윤다현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죠.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해요. 감사해요. 밖으로 나오자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물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 삭과 족제비가 살고 있어요. 오늘의 발표가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실의 무게를 느꼈거든요. 제가 본 것들, 기록한 것들의 무게를 말이에요. 그 무게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CHAPTER 8강은 흐르지 않는다. 기억은 남는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확대를 공식 발표했어요. 리우 씨가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죠. 저는 카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다현 씨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거든요. 박사님, 봤어요.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어요.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확대 결정. 정말이네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긴 건가요? 시민들이 서명도 많이 해줬어요. 박준호 씨도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명지 뭉치를 들고 계셨죠. 2만 명이 넘게 서명해 주셨어요. 대단하네요. 박사님의 발표가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증거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진짜 일은 여러분이 하신 거죠. 맞았어요. 윤다현 씨와 박준호 씨,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저는 그저 발판 역할을 했을 뿐이죠.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윤다현 씨가 물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쉽네요. 저도 아쉬워요. 정말 아쉬웠어요. 한국에서의 석 달이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습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습지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물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호받는 땅이 되었죠. 저기 봐요. 박준호 씨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었죠. 변한 게 없네요. 그게 좋은 거죠. 윤다현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 말이에요. 밤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살기나 족제비가 나올까 해서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쉽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없어도 돼요. 저는 말했어요. 왜요?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랬어요. 직접 보지 못해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해요. 이곳이 그들의 집이라는 것도 알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석 달 전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강이 그런 편견을 깨뜨렸어요. 복원이 아니라 회귀였어요.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거였죠. 우리는 그냥 길을 막지 않았을 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연구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놓았어요. 한강에서 찍은 삭발자국 사진이었죠.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뭘 하고 온 거야? 생명을 만나고 왔어. 생명을. 응,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야생을 봤어. 그들은 신기해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야생동물이 산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삭과 족제비가 지금도 한강에서 살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물가를 걸으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윤다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살기였어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생명은 이어지고 있었어요. 보호받는 환경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기억은 흐르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강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살을 봤던 순간 족제비가